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경제 이야기,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. 천기누설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천소라 교수님 모셨습니다.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비 많이 오던데 지금은 좀 소강 상태죠? 오늘 네. 오실 때는 비 안 맞으셨습니까? 네, 저는 잘 왔습니다. 나오시니까 비가 멈췄다는. 네. 예. 그런가요? 감사합니다. 천기누설 하고 다니시는군요. 기상에서도. 예. 알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 먼저 준비한 파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 원 이상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9조 9천억 원으로 상반기 6개월간 총 91조 6천억 원을 빌렸다가 71조 7천억 원을 상환한 상태입니다. 올해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입니다. 자, 방금 들은 내용에 정보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을 받았다. 91조 원 넘게 받았고 그 가운데 일정 부분을 상환했는데 아직도 19조 정도 갚아야 될 돈이 남았다. 먼저 일시 대출이라는 게 뭡니까? 일단은 우리가 정부도 예. 우리가 경제 주체라고 생각을 할 때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올 거야 생각했는데 안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기업이 네. 갑자기 막 엄청나게 안 좋아졌다든지 네, 맞습니다. 뭐 그런 것들. 네, 예. 일시적으로 자금난이 있을 때 이제 한국은행에서 단기 차입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게 또 이제 일시적으로 이런 말들이 명시가 되어 있죠. 일시적이다. 네. 그래서 네. 일시 대출이다. 네,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정부에 제공하는 마이너스 통장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무한정 쓸 수 있는 건 아니죠? 네, 그래서 2024년에 이제 1월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여기 좀 조건을 조금 자세하게 명시를 했었거든요. 원래 없었습니까? 그러니까 2023년에 좀 제가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0조 이상 그 단기 차입이 있었던 걸로 규모상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1월에 여기 안에 이제 어떤 조건들을 좀 명시를 해놨어요. 그리고 이제 규모상으로 봤을 때도 많이 빌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통합회계 그러니까 정부에서 여러 가지 회계상 뭐 분류들이 있는데 통합회계로는 한 40조. 그리고 양곡 관리 뭐 이런 것들 특별 회계로 분류되는 게 한 2조 원 그리고 공공 자금 관리 이게 8조 원 돼서 총 규모는 한 50조 원 정도 되고요. 이게 또 언제까지 갚아라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거죠. 상환 기한이 대체로 이제 짧습니다. 그래서 통합 개정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까지 1월 20일 1년 정도 네, 1년 이내 정도 갚아야 되고요. 또 이제 빌린 대로 그냥 공짜로 빌려주는 건 아니죠. 그래서 이게 왜 한국은행에서 유동성 관리할 때 이제 통화 안정 증권 뭐 이런 것들을 발행하거든요. 그렇죠. 이제 그때의 그 금리 유통되는 그 금리가 있는데 거기에 좀 가산을 해요. 그래서 한 10bp 정도. 그래서 이 정도로 비용이 든다.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빌려줄 수 있는 이런 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10bp라는 건 0.1% 포인트니까 시장에 이렇게 유통되는 그 금리에다가 0.1% 포인트를 더한다. 그런데 50조 원 한도라고 그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빌린 돈이 91조면은 썼다 갚았다 이런 뜻인가요?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규모로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50조 원 한도는 맞추고 있는데 어쨌든 누적으로 봤을 때는 91조 원을 여태까지 빌려왔었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한 49조 원 정도 빌렸다가 갚았다가 이렇게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 한도 내에서는 그냥 막 써도 되는 거예요? 일단은 그게 이제 국고금관리법에 보면 이제 뭐 50조 원 이내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빌릴 것인가 이건 정부가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우리가 하는 것처럼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채권 발행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재정증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시적인 상환, 일시적인 자금난이 있을 때 발행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재정증권의 평균 잔액 한국은행의 단기 차입 잔액 평균 잔액보다 커야 한다. 뭐 이러한 조건이 이제 1월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재정증권 규모가 이 일시 대출보다는 더 커야 된다. 재정증권이 뭐죠?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제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뭐 국고채가 있고, 뭐 외평채 뭐 이런 것들도 있고, 뭐 주택채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정증권인데 이제 이거는 일종의 채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목적이 좀 다른 거죠. 일시적인 자금난에만 사용할 수 있고 이것도 보통의 이제 채권처럼 이제 경쟁 입찰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게
한국은행에선 그냥 빌리면 되는데 네. 이제 어느 정도 또 우리가 채권 발행을 할 거다. 그리고 이제 계획도 세우고 이제 또 어느 정도 또 어나운스 할 때 시간도 필요하고 금리도 좀 더 줘야 될 것이고. 그리고 또 이제 네. 또 이제 사람들도 모집해야 되고 네. 경쟁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소요가 좀 행정적인 귀찮죠. 네네. 절차가 많습니다. 네. 그래서 일시 대출을 더 많이 쓰게 된다. 네. 알겠습니다. 그 한국은행으로 상반기에만 일시 대출을 91조 원 받았다. 그리고 아직 못 채워 넣은 금액이 한 20조 정도 된다. 라고 네. 한다라고 앞서서 파일로 들어보셨잖아요. 네네. 그러면은 정부가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한 게 역대 수준과 비교했을 때 뭐 유독 못 빌리고 좀 많이 못 갚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? 일단은 그게 우리가 그 역대급 세수펑크가 났던 시기보다 네. 상반기보다 많이 빌린 건 사실이고요. 근데 이게 사실은 갚은 돈도 생각을 저는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역대급 규모로 보면 사실은 제일 큰 거죠. 네, 14년 만에 최대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역대급이라는 건 그 코로나19가 있었던 그때 말씀하시는 그리고 건가요? 또 이제 세수펑크 있던 시기, 뭐 이런 그거는 것들을 작년이고. 네네네.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좀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그 정확히 그 이제 재정 증권이 그럼 얼만큼 발행이 됐냐? 그러면 이제 재정 증권을 그럼 발행 안 한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규모로 봤을 때는 상반기 한 40조 정도 발행을 했고 이것도 또 만기가 있기 때문에 또 갚은 것들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국채 발행보다는 뭐 단기 차입을 선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발행도 했고 또 이제 단기 차입도 한 거죠. 근데 이제 평균 잔액을 비교해 봤을 때 6월 말까지 보면 이제 재정 증권의 경우에는 11조 정도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단기 차입 정도는 한 7조 원이 돼요. 그래서 한국은행의 그런 차입금에 대한 어떤 명시 조건에는 기준에는 부합은 하는 거죠. 근데 또 기준에는 부합한다. 네,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. 그 진선미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또 이게 비교 시점을 언제로 해야 되냐, 평균 잔액을 비교할 것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누계라든지 규모를 비교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런 건 좀 복잡한 이야기라서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러면 이게 그 복잡한 이야기보다는 포인트로 좀 가볼게요. 사람도 수입이 많고 내가 쓸 돈을 충분히 벌고 있으면 돈을 빌려서 쓸 리가 없잖아요. 그럼 정부가 왜 이렇게 증권도 발행을 하고 돈을 빌리기도 하고 왜 이러는 겁니까? 일단은 우리가 그 가구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1월부터 얼마 3월까지 월급이 얼마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뭐 기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. 사장님이 월급을 못 준다고 할 수도 있고 절반밖에 못 주겠다 이럴 수도 있고. 그래서 평소에 그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수입보다 세수 진도율이 좀 낮았어요. 뭐 그래서 이제 들어올 돈이 좀 덜 들어왔다. 그래서 쓸 돈은 많은데 그래서 이것들을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빌려오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. 어쨌든 그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 첫 번째가 그 이유가 될 테고 그리고 이제 상반기 때 이제 좀 조기 집행을 하자. 신속 조기 집행, 뭐 재정 집행. 뭐 매년 들었던 얘기 같은데. 그래서 뭐 SOC라든지 복지, 일자리 이런 데 많이 썼거든요. 그래서 한 세수 그러니까 그 역대 그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가 사실 65% 정도 역대적으로 좀 큰 규모.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써야 될 예산 중에서 상반기에 65%를 쓰는 게 목표였다. 네네.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나가야 돼, 지출해야 될 부분들은 많은데 돈은 많이 안 들어왔네 이런 거죠.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되죠. 안 쓸 거냐 아니면 어디 빌려서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죠.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일단 큰 영향을 미쳤다. 그런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 상반기에 재정을 빠르게 쓴다. 이게 경제적 효과가 있어요? 매년 듣는 얘기 같은데? 이제 그 우리가 뭐 패턴이라고 하는데 조삼모사 아니에요? 상반기 때 많이 쓰는 뭐 그 패턴이 있거든요.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그렇게 패턴으로 관측되어 있는데 이게 상반기 때 재정 지출을 늘렸을 때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 이런 연구 결과는 사실 저는 보지는 못했고요. 그럼 제가 조삼모사라고 얘기한 게 맞다고 할 수 있습니까? 뭐 아예 그 틀리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. 볼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서 이자 부담 같은 것들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게 그 국가 채무가 증가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야 하나. 그래서 뭐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그
한 해에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을 때는 뭐 국고채를 발행을 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거기 또 이자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. 그렇죠. 아까 뭐 재정증권이나 뭐 다른 채권의 경우에도 뭐 이자 비용이 없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긴 한데 어쨌든 이게 뭐 재정 부담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이자의 규모도 사실은 총 지출 대비 국고채만 해도 이자 비용이 벌써 한 비중이 한 3%가 넘어갔다고 해요. 진짜요? 네, 이게 그 금융위기 이후에 최초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뭐 그럼 왜 이렇게 이자 비용이 늘어났냐? 금리가 사실 높죠. 그렇죠. 네. 첫 번째 많이 빌렸고 많이 뭐 발행을 한 것도 있고 네, 많이 빌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금리도 높다. 금리도 높고. 네,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을 했을 때 네.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을 더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. 그 재정을 더 쓴다는 의미가 일단은 단기 차입을 갖고 와서 이제 그 돈이 시중에 나가는 거죠. 네. 그렇게 하면은 뭐 거기서 문제가 끝나는 겁니까? 다른 문제들도 많이 파생될 것 같은데.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뭐 재정증권이랑 사실은 이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의 이 두 가지 수단을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단기 차입을 하면 이제 한국은행에 있던 돈이 정부로 가서 정부가 민간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. 그게 되고 두 번째 재정증권의 경우에는 이제 그 민간에 있던 돈을 정부가 잠깐 채권을 팔면서 돈을 가져와서 다시 민간으로 공급하는 일종의 트랜스퍼 개념인 거죠. 그래서 첫 번째 전자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 돈이 나가는 유동성 공급의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제 일각에서는 물가를 자극하는 거 아니냐. 뭐 유동성 공급이니까. 네.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뭐 제가 하는 관계자는 아니지만 나중에 금통위 하실 거잖아요.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. 네, 저는 멀리서 잘 지켜보는 그 예를 들어서 물가 안정이 목표고 이제 뭐 지난해부터 계속 물가 안정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한쪽에서는 단기 차입을 많이 해주고 금리는 올라가고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우리가 또 이런 바깥에서 보는 이런 민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정책 기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. 후자의 경우에도 이제 재정증권은 사실은 물가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고는 하지만 뭐 어쨌든 통화가 늘어나진 않더라도 이렇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유통수를 늘리는 뭐 이런 상황은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. 전 경우에 조금 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물가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결국의 문제는 재정이 부족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. 하반기에는 이런 재정 상황이 좀 나아질 걸로 보세요? 일단은 지금 그 5월인가요? 제 정확히 날짜가 또 기억이 되진 않는데 나이가 들어서 5월쯤 상반기 그 또 세수 조기 경보 이런 시스템이 발동이 됐잖아요. 그게 한 3월인가 5월 봤을 때 내가 예상했던 국세 수입 대비 진도율이 더 우리가 덜 들어왔다 이랬을 때 이제 경보를 발동하게 되는데 이제 이미 발동을 한 거죠. 조기 경보가 울린 거죠.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정부가 이미 어느 정도 세수 결손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하반기 경제 상황이 좀 유동적이긴 한데 그럼 어디서 세수 펑크가 났는가를 짚어보면 뭐 워낙 지난해에 영업 기업이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세금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뭐 올해 좀 반도체가 나아지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안 좋았던 경기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세금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일단 법인세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경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.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여전히 지금 뭐 세수 결손 조기 경보가 아직 뭐 해제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2년째 세수 결손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많이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정부의 정책 가운데 하나가 뭐 여러 가지 감세 정책들이 있잖아요. 종부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문제가 있는 거는 고치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나요, 그러면? 그래서 저도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. 사실은 이게 시장 경제 활성화, 뭐 금융 시장 그리고 뭐 어떤 역동 경제를 위한 원활한 시장 환경 조성의 측면에서는 사실은 좀 이러한 세금들은 재고가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이 사실 좀 같이 들어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읽어봤는데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.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. 그래서 좀 이러한 방향성은 맞지만 뭐 타이밍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뭐 세제 개편을 하든지 우리가
우리가 가구만 생각해봐도 그동안에 썼던 지출이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, 비중이 그렇죠, 높은 부분이 있다가도 네. 시간이 지나면 또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. 네. 뭐 예를 들어서 뭐 교부금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편하고 네. 어떻게 구조조정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. 아, 네. 그러니까 고치는 건 좋은데 줄어든 만큼 어떻게 채울 방안이 별로 마땅치가 않았다. 네네. 알겠습니다. 타이밍도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건전 재정이잖아요. 네.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말만 건전 재정이고 전혀 건전 재정으로 안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? 어쨌든 그 예전에 우리가 GDP 수정하면서 예. 50% 밑으로 국가 채무가 내려오긴 했다. 네. GDP 대비 예. 내기긴 했었는데 사실 되게 레벨 자체가 높은 수준이기도 하거든요. 그 국제 비교를 하자면 IMF에서 이번에 그 상반기 재무 뭐 보고서가 있어요. 점검 보고서. 그래서 주요국 뭐 비기축 통화국을 비교를 쭉 하는데 사실 그 비교할 때 정부 부채가 여기다가 비영리기관 공공 부채까지 더하면 사실은 이게 최근 10년간 가장 증가폭이 두 번째로 높았던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규모도 빠르고 속도도 빠르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. 뭐 우리나라는 미국은 아니니까 관리를 해야죠. 네. 미국도 휘청휘청거리는데.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기축 통화가 아니고 채권을 발행한다 해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같이 뭐 채권 시장에서 사실 매력이 떨어지는 시장이거든요. 뭐 그럴 수밖에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렇게 부채를 잘 관리해야 된다. 이게 뭐 제가 하는 얘기도 있지만 뭐 IMF나 월드뱅크에서 많이 권고되는 사항이고 아까 건전 재정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어디까지 건전 재정이냐 뭐 이런 그 룰 준칙 도입 막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관리 재정 수지를 적자폭을 3% 이내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뭐 국가 채무가 60% 이상 넘어가면 뭐 2% 뭐 유동적으로 이런 관리하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미 지난해에 관리 재정 수지 적자폭이 3.9% 정도 됐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이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참 저도 고민이 많이 되네요. 뭐 한 정당은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추경을 얘기하고 한 정당은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뭐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거는 것 같은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이야기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천소라 교수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.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